안녕하십니까. 국어영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지난 시간 영상 잘 들으셨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고전소설을 어떻게 하면 읽으면 좋을지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 했던 걸 잘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난 시간 했던 거 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기억 한번 떠올리고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뭘 했냐면, 인물의 호칭, 그 다음에 인물 간의 어떤 정해진 모티프, 그 다음에 대화가 길면 마지막에 핵심 내용이 된다라는 내용들까지 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가 충격을 하나 빠뜨렸어요. 뭘 빠뜨렸냐면, 고전은 무조건 인물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모티프 이야기하면서 선악을 구분해 드렸는데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다 팁 하나 써볼게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소설을 읽을 때 뭘 하셔야 되냐면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팁이죠. 인물 간의 관계. 지금 여기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나올 거예요. 고전은 인물의 수가 많으니까요. 인물 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자, 이때 인물 관계 파악은 딱 둘만 해주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두 가지 마시면 돼요. 여기는 이 사람이 착한 쪽이냐 혹은 나쁜 쪽이냐에 대한 구분. 즉 편가르기죠. 편가르기. 선과 악에 대한 편가르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관계가 가족 관계예요. 가족 관계. 이제 오늘 지금 보시게 될 이 창선 가비록이라는 소설은 이 가족 관계가 다거든요, 정말. 그래서 여기는 이 가족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아빠고 누가 아들인지. 왜 호칭 볼 때 그런 얘기 했죠. 남자성 김생과 김공은 보통은 뭐 한다고?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가족 관계들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여기는 이 소설을 읽을 때 보다 더 원활하고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는 조선기의 창선가비록을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지문 보시려면 아래쪽 링크에 제가 블로그 주소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셔서 요 다운 받으셔가지고 출력하신 다음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문제도 같이 달려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문제도 좀 넣어봤는데 요 문제까지도 같이 푼 다음에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요렇게 해서 나랑 같이 다 읽어보고 제가 문제 풀기 전에 잠깐 스톱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푸신 다음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화욱이 셋째 부인 정씨가 낳은 아들 화진을 편애하자.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물 이름이 막 쏟아져 나오죠. 또 쏟아져 나옵니다. 예, 원래 그래요. 이렇게 고전은 인물의 이름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럼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욱이 셋째 부인 정씨가 낳은 아들 화진을 편애하자. 첫째 부인 심씨가 이를 시기에,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 시기와 질투를 하는 쪽이 지는 쪽이야. 시기와 질투를 하는 쪽은 나쁜 쪽. 그러면 시기와 질투를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정씨와 심씨는 이렇게 갈등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갈등이 되는 거야. 자, 어느 날 화욱과 정씨가 병으로 죽게 되자, 엄마야, 화욱하고 정씨는 죽었어. 심씨와 그의 아들 화춘은 온갖 방법으로 화진과 그의 부인들을 괴롭힌다. 자, 그럼 화춘이 괴롭히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떠올려볼게요. 형과 동생이 갈등하면 누가 착한 쪽이라고? 동생이 착한 쪽, 형이 나쁜 쪽. 전형적인 구조네. 지난 시간에 했던 전형적인 구조야. 그러면 얘는 볼 거 없어. 그냥 얘가 나쁜 쪽이야. 왜? 능력이 부족할 거거든.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동생을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자, 계속 가볼게. 한편 화춘은 임소절을 부인으로 두고 있으면서, 자, 임소절을 부인으로 또 두고 있으면서 조씨를 엄마 첨으로 받아들였대. 그럼 조씨가 또 부정일 거야. 왜냐하면 시간에 배웠잖아. 처와 첩이 갈등하면 주로 누가 좋은 쪽이라고? 처가 착한 쪽, 첩이 나쁜 쪽. 이해가 됐어? 그러면 아직 우리가 조씨의 어떤 진면목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거 보면 얘가 첩으로 맞아들이는 순간, 아, 얘가 얘를 괴롭히겠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문점 하나. 선생님, 부인은 소저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면서요. 여기서 임소저는 화춘하고 결혼했는데 왜 임소저죠? 무슨 말이냐면 임소저는
사실상 화춘하고 결혼을 했으나 결혼한 게 아니야. 부부 사이가 처음부터 안 좋아서 그래서 거의 부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 적이 별로 없어. 게다가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조씨로부터 내쫓김을 당해서 결국에 여기서 소박을 맞아요. 그러면 결혼을 했다가 다시 돌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애시당초 얘는 이 소자라고 붙여놓은 건 얘 화춘하고 원만한 결혼 생활이 안 되겠구나. 곧 집에서 쫓겨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 조씨는 조씨잖아. 내가 씨라고 붙이면 뭐라 그랬어? 결혼한 여자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소자라고 붙여놓은 데서 앞으로의 미래까지 예상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뭘 읽어내는 게 중요하냐면 요렇게 뒤에 붙어있는 호칭들을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게 뭐가 가능하냐 하면 이 뒤에 이어질 사건들이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조씨 여자는 먼저 임소절을 몰아내고자 조씨 여자는 임소절을 몰아내고 싶을 때 이렇게 인물의 심리지. 밤낮으로 춘에게 참소했다. 그래서 참소란 건 모함했다는 뜻인 거야. 요 단어는 잘 기억해야 돼. 참소. 그럼 춘이 말했다. 자, 여기서 춘이란 건 화춘 얘기하는 거죠. 화춘.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씨 여자가 임소절을 몰아내려고 여기는 춘에게 참소했는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몰아내고자 하는 참소니까 이거 모함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쁜 애야. 자, 얘한테 참소를 했어. 임씨의 죄는 내가 짐작하지만 만일 내쫓는다면 형옥은 뭐라고? 화진의 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화진의 자에다 밑줄 쳐둘게. 그럼 아래쪽에다 형옥이라고 등장하면 걔 누구라고? 그렇지, 화진의 또 다른 이름인 거야.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 요렇게 사람 이름 옆에 뭐 자네, 별명이네, 뭐 얘 호칭이네 요렇게 표시를 해둔 경우에 우리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뭘 할 게 분명하고 성품이 강렬하니 이상한 일이라도 벌일까 두렵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춘도 임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그의 죄는 내가 알 것 같은데 동생이 두려워서 못 내보내겠다는 거야. 조씨가 박장대소하여 말하기를 상공께서는 형이시고 한림은 아우가 아닙니까? 엄마야, 또 이번에 한림이 등장했어. 그러면 한림은 잘 봐야 돼. 화진은 자가 형옥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다시 또 한림이라는 호칭이 등장했어. 그러면 이 한림은 뭐냐면 이 한림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직명이에요. 관직명. 그런데 이걸 잘 들어야 돼. 이걸 내가 관직명인 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이 같으므로 이런 식의 표시가 필요한 거야. 이 세 사람은 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식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왜? 화진도 화진이고 형옥도 화진이고 한림도 화진이거든. 이해가 됐어? 그렇게 연결되는 정보를 이해를 해야 돼. 한림은 아우가 아닙니까? 형이 그 아내를 내친다는데 아우가 어찌 감히 이상한 일을 벌인단 말입니까? 설령 임씨가 자기를 한다 해도 상공께서 해로울 것이 없지 않아요? 진짜 이 여자 대박이야. 죽이라는 거야. 상공께서는 손바닥에서 일어나는 일도 처단하지 못하시니 하고 싶어 이거야. 상공께서는 손바닥에서 일어나는 일도 처단하지 못하니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이거 뭐야? 남편을 무시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남편을 대놓고 무시한 이유는 뭐겠어? 남편을 무시한 이유는 여기 있는 누구를 임소절을 몰아내달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설득의 목적이야. 설득의 목적. 상대방을 열받게 해가지고 춘은 오히려 주저했다. 하루는 춘이 장평과 범한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계략을 내기로 결단한 후에 야, 춘은 원래 나쁜 애였잖아. 이 나쁜 애라니까. 근데 장평 의논했어? 나쁜 애. 범한? 나쁜 애. 내가 얘기했잖아. 무조건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같은 편이잖아.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랬죠? 전 영상에서 나쁜 애가 갑자기 착해졌다가 착한 애가 나빠졌다가 하는 일은 없어요. 마지막 가서 개가천선을 할 수 있지. 근데 가운데서 갑자기 성격이 바뀌진 않아. 절대. 인물의 본성은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소설에서 말하는 개성적인 인물, 즉 성격이 시대대로 변하는 그런 인물은 거의 없어. 그냥 나쁘면 그냥 나쁜 거야. 나쁜 애는 그냥 나쁜 애라고. 이해가 됐지? 계속합니다.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계략을 내기로 결단한 후에 주구당에 이르러 당나라 역사책을 펼쳐보는 척 하다가 책을 덮고 진에게 물었다. 자, 여기서 진이 누구야? 그래, 화진이야. 자, 계속 같은 사람이야. 계속 같은 사람이라고. 호칭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야. 이름이 진으로 이렇게 이름으로 나왔어. 여기 같은 사람이란 게 이렇게 상으로 따로 내려와야 돼. 진에게 물었어.
예전에 한나라 무제는 진황후가 투기가 있음을 알고 쫓아낸 일이 있었지. 그 임금의 처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은 형의 흉계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을 솔직히 말했다. 남자는 양덕이고 여자는 음덕이라고 했으니 양덕이 음덕보다 강해야 바르다고 하겠지요. 한나라 무제에게도 본래 여색을 밝히는 마음이 있었으니 황후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얘기했잖아. 하고 싶은 말은 어디 있다고? 마지막에. 무조건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이야. 이렇게 놓으면 꼭 한나라 무제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론은 여자의 투기는 칠거지약 중에서도 으뜸이니 내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렇게 투기하는 여자는 내쫓아라 얘기야. 잘못이 있긴 하지만 추는 매우 기뻐하며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자, 이때 어머니가 나왔어. 자, 어머니가 누구였어? 이름 밑에 써야지 이렇게. 심씨. 됐어? 임씨가 폐악하여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을 근심하고 괴로워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참고서 내치지 않은 것은 고모님께서 지나치게 사랑하시고 형옥까지. 아까 형옥이 누구라 그랬어? 그래, 형옥은 여기서 화진이라 했잖아. 그럼 화진이라고 쓰고 화진까지 그 여자 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모님도 안 계시고 형옥도 이렇게 말했으니 자, 이렇게가 뭐겠어? 이렇게 말했다가 뭐겠니? 그래, 이렇게 말했다고. 투기하는 여자는 내쫓아야 된대 라고 말했으니 입이 10개라도 다른 말을 못하겠지요. 어서 임씨를 내치고 조씨를 정실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야. 신부인 이번에 놀라서 말했어. 신부인이 심씨지. 그 애의 죄는 남편의 풍정을 받아주지 않은 것뿐인데 어찌 투기가 있다고 하느냐. 나도 이미 그 아이에게 이 아이의 정이 들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춘이 여러 번 간청했으나 신부인은 듣지 않았다. 자, 그럼 신부인은 듣지 않았어. 근데 이때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때 차설, 각설, 그 다음에 차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장면이 전환된다 그랬잖아. 장면이 전환된다고. 그러면 장면이 전환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장면이 바뀌어. 그럼 이렇게 끌어줘야지. 내가 끌어읽으라고 했으니까. 장면이 바뀌는 거야. 이때 조씨는 12난수를 시켜. 자, 조씨는 아까 나쁜 애였어. 12난수는 당연히 시켰으니까 얘도 나쁜 애겠지. 범한과 통하게 하여 이를 꾸미도록 했다. 범한은 아까 누구야? 여기 있잖아. 여기. 그게 부정적인 애야. 그러니까 인물이 나오면 일단 위에 올라가서 표시된 인물들 보세요. 거기에 표시된 인물들이 있으면 그 인물이 그 인물인데 없으면 새롭게 정리해서 들어가면 돼. 그런데 어차피 여기 있잖아. 나쁜 애라고. 난수는 계양을 비롯한 여러 종과 합심하여. 계양도 나쁜 애. 끔찍한 물건들을 신부인의 박에 묻었다. 그러고는 계양을 시켜 누군가를 저주하는 물건들을 파내게 하면서 임소저가 한 일이다 하고 고하게 했다. 노한 신부인이 며느리를 크게 꾸짖고, 여기서 며느리가 누군데? 임소저. 집 밖으로 내쳤다. 임소저를 모시던 하인들이 정신을 잃고 울었다. 윤부인과 남부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탄했다. 자, 윤부인과 남부인은 이렇게 지금 신부인이 내쫓는 걸 보고 한탄했다 그랬지, 그지? 그럼 얘네 누구 편이야? 윤부인과 남부인은 누구 편이야? 윤부인과 남부인은 그래, 임소저 편이야. 누구의 부인인지 모르겠는데 임소저 편이라고. 그럼 일단 동그라미 쳐놓자. 산과 악의 대리 입장에서 누군지는 몰라. 화진은 관을 벗고 맨발로 계단 아래 엎드려 통곡했다. 신부인이 지금 이거 보이죠? 신부인이 크게 노하여 말했다. 임녀의 투기가 질투로 유명했던 옛날에 진앙보다 심하더구나. 여기서 임녀가 누군데? 그래, 임소저라고. 공연히 남편을 거절하여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연히 남편을 거절하여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했다니까 이미 뭐 했다고? 거의 부부관계가 아니었다고. 이에 경옥이. 자, 경옥은 뒤에 뭐라고 돼 있어? 그래, 화춘의 자라고 돼 있네. 경옥은 화춘의 자야. 화춘의 자라고. 그러면 여기서 화춘이. 자, 여기서 볼까? 요렇게 화춘이 결국에 이 경옥이었어. 그러면 아까 전에 형옥은 누구였고? 화진이었고. 경옥은 누구였다고? 춘이었다고. 이해가 됐죠? 연결되지? 모자라지 않고서 어찌 분하지 않겠느냐. 조씨가 들어온 후로는 임씨의 투기가 날로 차례 더해져 천고에 없는 말도 길어진다 또 하고 싶은 말이 또 많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어디 있다고? 마지막에 있다고. 변고가 내 침실에까지 미쳤구나. 이는 사람으로서 참할 수 없는 일이다. 경옥이 20살인데 경옥이 누구라고? 그래, 밑에 써. 모르겠으면 화춘. 오케이. 20살인데 아직 자식 하나 없으니. 20살에 자식, 옛날에 20살에 자식을 낳았어. 내가 있잖아. 16세 17세 결혼했다고. 장차 임시 여인 때문에 화씨 가문의 대를 끊어지게 하려는 게냐. 내 뜻을 보니, 잘 봐라. 내 뜻을 보니 형이 후사가 없게 하여 가문의 혈통이 너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 지금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소설의 주된 갈등의 원인인 거야. 너 형을 어떻게든 해서 네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다고. 그게 앞부분 줄거리 설명 나왔던 거잖아. 이해가 됐어? 자, 계속합니다. 진이 울며 읍하고 가나느라 이마를 땅에 부딪히니 피가 흘러 얼굴에 가득했다. 신부인이 꾸짖어 말했다. 내 며느리를 내가 내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신부인은 살해종을 시켜 진을 문 밖으로 내치겠다. 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처하시던 백화원에 가서 통곡을 했다. 조금 뒤에 범한이 백화원에 갔다가 이것을 보고 놀라 꿇어앉아 고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말을 들은 진은 분노가 일어나 건장한 살해종을 시켜 범한을 붙들고 수십 바퀴를 휘두르겠다. 너같이 교활하고 흉악한 자가 어찌하여 재상가를 더럽히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겠느냐. 범한은 기운이 없어 입만 뻥긋뻥긋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은 다시 수십 번을 휘둘러 밖으로 끌어내겠다. 이날 임소전은 문 밖으로 끌려나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사당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두 번 절하며 가마에 올랐다. 유보와 시비들이 울면서 따라가니 화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심씨 모자와 조씨의 뇌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대.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인물관계 한번 정리해볼게. 여기서 화욱이 있었어, 그지? 화욱. 그리고 화욱에는 부인이 둘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부인이니까 아마 중간에 어떤 부인이 하나 있을 거야. 이거 우리는 몰라. 이 지문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심씨가 있고 정씨가 있었는데 이때 심씨에는 화춘이라는 아들이, 얘한테는 화진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때 화춘은 다시 또 부인 둘이었어. 임소저와 조씨. 됐어? 그 다음에 화진도 분명히 부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앞부분 중에서 그의 부인들을 괴롭혔단 말이 있으니까 아마 부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인 누굴 것 같아? 그래. 아까 봤던 여기 있지, 윤부인과 남부인, 이 사람들이야. 근데 이거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 내가 윤부인과, 좀 더 올라갈게. 내가 윤부인과 남부인을 몰랐어. 그럼 몰랐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해가 됐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윤부인과 남부인을 내가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 이해가 됐죠? 넘어가도 되는데 만일에 윤부인과 남부인을 내가 알았다면 여기에 윤부인, 남부인 이렇게 써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써도 돼. 그런데 몰랐으면 그냥 말아.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나면 중간에 쩌리 같은 인물들은 뺄게. 그러면 화욱 죽었고 정씨 죽었고 얘 나쁘네, 얘 착하네, 얘 착하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지. 이해가 됐어?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인물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문제가 되게 쉬워져.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랑 문제 한번 풀어 가볼게요. 만일 문제 안 푸신 친구들은 잠깐 영상 스톱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갑니다. 추는 성품이 바른 아내를 버릴 정도로 심지가 굳지 못하다. 1번 맞는 말이죠. 2번 조씨는 악행을 저지를 정도로 현실적 욕망을 추기하게 여긴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자, 임소전은 쫓겨나면서도 시댁 사장에 절을 할 정도로 예의가 바르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화진은 이마를 땅에 부딪히며 자신의 뜻을 보일 정도로 신념이 강하다. 그래, 이것도 맞는 말이야. 신부인은 임소절을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긴 것. 아까 전에 우리 봤잖아. 처음에는 이거 하자는 거 뭐 했어? 사봤으면 했는데 그전에는 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서 못마땅해 한 것은 아니지. 정답은 5번이야. 쉽지? 어렵지 않아. 이거 인물 관계만 잘 이해되면 돼. 인물 관계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서 윗글을 감상하는 거야. 자식이 부모의 명예에 따를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려 효를 강조하는 겠군. 이거 맞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화진은 더 이상 심시에 거절을 못하는 거고, 한 가문의 처척 간의 갈등을 부각시켜 일부 다처제에 대한 거부가 맞고요. 질투를 사건의 빌미로 삼는 모습을 그려 부녀자들의 경각심을 심어주거나 했대.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에 그런 거 있어. 질투를 사건을 비밀로 삼는 모습을 그려 부녀자의 경각심. 이것도 돼. 그 다음에 4번에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명분을 등장시킨 것에선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 이것도 맞아. 첩이 정실이 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려 이런 것들을 경계를 담을 맞춰. 그러면 잘 들어봐. 이제 여기서 문제야. 1, 2, 3, 4, 5 문제가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 뭘 간과할게? 자, 이렇게 놓으면 다 맞는 말이야. 이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뭘 봐야 된다고? 보기를 바탕으로 라는 말이 있어. 그럼 보기를 바탕으로 오면 이 친구가 이 문제의 답의 근거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건 지문의 내용으로 보자면 틀린 말은 아니라 얘는 2번인 거야.
1번은 얘가 1번인 거라고. 그럼 보기를 항상 먼저 보고 내려와야 돼. 근데 여기 봐봐.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 집단을 옹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은 소설. 그래서 가부장제를 합리화하려 했고 부녀자들에게 교훈을 주려 했어. 그러니까 부녀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건 맞는데 부녀들 교훈을 주는 건 맞는데 유지하려는 거 맞아. 교훈을 주는 건 맞는데 유지하는 거 맞아. 그러면 일부 다처제에 대한 거부감을 담으려 하는 건 생각해봐. 이건 부녀자들의 교훈을 주는 거야?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거야? 그래, 이 말은 생각해보면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 자,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이 말이 그냥 일면 우리가 그냥 지문의 내용으로 보자면 맞아 보이지만 여기는 보기를 바탕으로 하고 들어가 버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거든. 이해가 됐어? 그래서 보기가 답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A 가겠습니다. A에서 나타난 사건의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대. A가 여기에요. 자, 조 씨가 제안한 건 개인적인 이익 맞죠? 자, 그래서 춘의 반대는 다른 인물 관계. 누구? 동생과의 관계 때문에 얘기한 거 맞지? 그랬더니 3번에 상대방과의 경쟁심을 부추기며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조 씨의 대응이. 자, 그랬더니 춘의 주저는 그래. 다른 사람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결단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마지막 여기야. 지금 비주친 거. 상공께서는 손바닥에서 일어난 일도 처단하지 못하니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 이게 뭘 경쟁을 부추겨. 경쟁심을 부추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을 뭐한 거? 상대방을 낮추어 표현한 거지. 비꼰 거야. 너 동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 라고 비꼰 거라고. 경쟁심을 부추긴 적 없어요. 봐라, 하고 싶은 말의 의도는 마지막에 있는데 이 마지막은 너 왜 아무것도 못하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걸 이야기하는 거지 경쟁심이 아니라고. 그래서 경쟁심을 부추긴 적이 없으니까 정답은 3번. 자, 4번 가겠습니다. 저는 형수님의 무감을 믿습니다. 뭐라고 했으니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랬더니 아니 벌어진 것인데 뭐 하겠습니까? 오해가 풀리길 기다리며 다 하기죠. 그랬어. 그러면 지금 요거 한자성어는 1번인데 사필규정은 반드시 올바른 거로 돌아온다는 뜻인 거고 수원수구는 요거는 자주 나와.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야. 그런데 요 한자성어 문제는 예전에 이제 과거에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현재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 그래도 한자성어는 대들금 좀 필수적인 것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을 해석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시면 과거에는 많이 나오고 현재 안 나왔다고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출 문제라든가 혹은 EBS 문제라든가 이런 걸 푸시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 정도의 한자성어만이라도 이 정도에 수록되어 있는 이 한자성어만이라도 반드시 사전을 이용해서 뜻을 찾아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방어장치로 삼고 있어야 되니까 이해가 됐죠? 자, 오늘은 창선가미록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는 가족의 인물이 많고 인물 관계가 많은데 선과 악으로 나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했던 것처럼 요렇게 가족 관계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봄으로써 여기는 인물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면 뒤쪽의 문제가 좀 더 쉬워진다는 점 우리 연습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다른 소설로 연습을 한번 해볼 테니까 어쨌든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어디에다 밑줄을 치고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고 갔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항상 아래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